자, 안녕하세요. 피곤하죠? 그러게, 어떡하나, 안타까워서. 자, 다음 주 시험이고, 여기 이 장소에서 보는데 어떻게 다 오면은, 이거 혹시 모자랄지,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전부 랩탑도 가져오고 막 그러니까 장소들이 좀 협소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잘 알아서 미리 다 위치 선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거의 빈 강의실 어디 또 하나 또 있으면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때 와서 봅시다. 시간 자체는 그러니까 3시간을 다 준다 그러면 3시간을 다 보더라고. 나 참. 참 그게 사람들이 이 뭐랄까 욕심이라 그러기엔 너무 폄하하는 말이고 뭐라 그럴까 이 의욕이 넘쳐나가지고서 시험을 그래 3시간 마음껏 봐라 그러면 진짜들 3시간씩 앉아 있어요. 어쨌든 최대한 3시간을 사실 볼 수 있는 얘기인데 중간중간에 시험 보는 중간중간에 아무 때나 나갔다 왔다 해도 돼요.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오픈북이니까. 다만 전부 다 소지품을 다 놓고 핸드폰까지 다 책상에 놓고 나가서 뭐 담배 한 대 피고 들어오든가. 뭐 어때? 뭐 그래도 되는 상관없는 시험이긴 한데 어쨌든 한 3시간까지는 볼 수 있으니까 이론적으로 미리 물론 다 보면 다 나가면 뭐 미리 내고 나가면 훨씬 좋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문제를 올려놨는데 지난번에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 1은 이게,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한 시험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름학기는 기말고사 한 번만 봤기 때문에, 이제 동그라미 친 것들이 아마 중간고사에 지금 범위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되고, 이게 문제가 왜 이렇게 많어? 라고 혹시, 이게 여기저기서, 또 문제 상관 있는 것들 또 여기저기서 갖다 끼워 나와서 1번이 또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동그라미 친 것만 살펴보면 되는 것이고 이거 또 나왔지. 이거 나왔지, 그지? 지난번에 봤던 거.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차원이니까 어떻게 잘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 혹시 답을 정말 모르겠는 거는 나중에 뭐 이메일을 치거나 문자를 치면 간단하게는 답을 가르쳐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객관식 문제의 답은 내가 나중에 봐서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주관식 문제의 답을 전부 하기는 조금 내가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거거든. 그래서 그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게 기출문제 1이고 사실은 기출문제 2를 먼저 더 집중을 어디 갔니 너? 얘는 이제 훨씬 더 최근에 만든 거니까 지난 여름에 만든 거니까 조금 더 이거 역시 동그라미가 전부 해당되는 객관식이 꽤 많죠 이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픈북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나중에 질문이 있으면 그때 가서 우리 해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리고 이 동그라미를 쳐놨다 하더라도 이거는 예상, 오늘 내가 끝낼 수 있으리란 예상해서 동그라미를 쳐놓은 거지만 어쩌다가 내가 못 나가게 되는 그 범위면은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 없는 거고 시험 범위는 오늘 진도 나간 데까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전부 이 미생물들에 관해서 주로 이제 세균에 관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봤잖아요. 뭐 항생제 내성이라든가 또는 프로바이오틱스라든가. 그래서 결국은 끝에 가서 이 최종 결론이 왜 요즘 갑자기 그렇게 떴느냐. 그래서 메타지노믹스라는 DNA 유전체 분석이 결국 이렇게 돼서 요즘 이렇게 새롭게 우리가 골치를 썩이고 있다. 배우는 입장에서는 계속 새로운 게 나오니까 골치 아파지는 거지. 자, 이제는 제대로 원래 우리의 목적인 진핵세포에 들어가서 진핵세포, 세포 소기관들이 도대체 왜 저렇게 많고 각자 이 소기관들의 이 기능이 도대체 뭐야라는 거를 이것이 세세한 그 디테일을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사실 없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뭐 세포 생물학을 전공할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게 이 컴퓨터 이미지로 이렇게 그린 실제 사진은 아니지만 전형적인 동물 세포가 이렇게
생겼어요 대충. 뭐가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동물 세포 이미지인데 여기가 지금 이제 그 중에서 하나 딱 좀 이게 뭘까? 핵이라는 것이고 핵의 특징 딱 보면은 뭐가 인상 깊어요. 뭐 이렇게 곰보처럼 구멍이 펑펑펑펑 나 있지? 요 구멍을 통해 가지고서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조직인데 그 막 표면에 이렇게 구멍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보겠지. 얘는 뭐야 이렇게 깨알같이 뭐가 이렇게 많지? 뭘까? 리보솜이라는 게 이거지 바로. 그러니까 리보솜이 엄청나게 많이 세포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단백질 합성을 각각의 이 리보솜들이 전부 수행을 하게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단백질들이 전부 이렇게 원활하게 잘 공급이 되는 거겠지. 이건 갑자기 또 뭐지? 핵 막 위도 이렇게 뭔가 덮고 있고 거의 세포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쫙 깔려 있는 이상한, 이거 역시 내막의 하나, 세포 안에 있는 또 다른 막이지. 이제 막인데 이렇게 좀 튜브처럼 관처럼 생긴 건데 이것이 바로 조면소포체라고 하는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이라고. 다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쓸 필요 없이 그냥 한번 보시라고 보는 거지. 이걸 일일이 뭐 여기 너무 신경 써 집중하다가 이제 다 지쳐가지고 나중에 본론 들어가면 이제 존다. 이제 골지라는 거 비슷한 막인데 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색깔도 다르게 컬러 코팅을 했죠. 골지. 얘가 뭐냐? 지난 시간보다 미토콘드리아가 지난 그림에는 좀 이상하게 나와 있지만 실제 모습은 사실 이렇게 지렁이처럼 많이. 실제 미토콘드리아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건 좀 훨씬 더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원래 모습들은 조금 더 길쭉하고 자기들끼리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두 개가 또 이렇게 융합이 돼가지고 훨씬 더 길게도 만들었다가 수틀리면 또 결별해서 조그맣게 만들고 왔다 갔다 해요 얘네들은. 이건 또 뭐지? 뭔 이상한 철사줄들이 쫙 깔려있지? 세포 안에도 우리 몸 안에 있는 뼈대처럼 각각의 세포 안에도 이런 식으로 뼈대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다 단백질로 만들어진 세포 골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얘네들이 있어서 세포가 제대로 된 어떤 특정한 모양을 구성을 하고 있고, 이게 또 모양뿐만 아니라 세포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도로망을 깔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포 안은 장난이 아니에요. 한마디 말해서 이 복잡성과 그런 것들. 그래서 자, 딱 해서 핵막은 세포막하고 똑같아요. 인지질 이중층으로 돼 있거든. 근데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인지질 이중층이, 그 이중층이라는 얘기가 인지질 이중층인데 두 개가 마치 담요를 두 장으로 두 겹으로 깔아놓은 것처럼, 왜 그거가 있니? 담요를 두 장으로 깔아놓은 것처럼 요 인지질 이중막 자체가 이중층으로 이렇게 깔려 있는 게 핵막이에요. 두 겹으로 돼 있지 핵막은. 그게 그래서 이제 핵막이 있기 때문에 그 막을 통해서 누군가 통과할 때 이제 검문을 받게 되잖아. 너 누구야? 그래서 이제 물질 수송을 이 핵막이 조절을 하는 건데, 어디로 들어가느냐 했을 때 이런 구멍이 있는 거죠. 뉴클리어 포어라고 해서 핵공, 마치 작은 개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전부.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세포막, 나중에 보겠지만 진짜 세포막을 통해 가지고서 어떤 물질이 통과를 할 때는 엄청나게 까다로운 심사를 받거든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는, 그냥 혼자 자유자재로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물질은 이 지질,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 지용성인 물질들, 소수성인 그런 물질들밖에 왔다 갔다 못하는데 세포막 자체가 지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수소 이온조차도, 아주 작은 그 수소 이온조차도, 왜냐면 극성이기 때문에 세포막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들어가? 수소 이온만을 전담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만 들어가는 한식으로 모든 물질들이 다. 그런데 핵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느슨해진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 하나의 이런 구멍을 만들어 놓고, 구멍을 빵빵 뚫어 놓고, 이 구멍에 끼어서 네가 들어올 수 있으면 까짓거 들어와. 그래서 크기만 맞으면 이제는. 그래서 조금 이제 그래서 이것을 비차별적이라고 한 얘기가 그 뜻이에요. 세포막은 엄청나게 차별적인. 감이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구조가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맞는데 신경 쓸 거 없이 핵이 딱 이렇게 있으면 안에 뭐 이상한 점이 무슨 안고 들은 것처럼 새까맣게, 얘는 뭘까?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인이라고 하는데,
핵 안에 또 훨씬 더 짙게 이제 현미경에서 보면 진짜 훨씬 더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에요. 이게. 얘네들은 왜 이렇게 까만 거야 여기가?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요 부위가 뭐길래 여기서 집중적으로 아까 얘기한 그 리보솜들이 여기서 조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져서 아마 저렇게 까말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염색질이라는 경우가 나오거든. 핵질을 뭐고 자 무슨 세포질이라는 얘기 얼핏 한 거 있죠. 세포질, 사이로플라즘. 이게 뭐죠? 응? 몰라? 핵 말고 그렇지. 들어본 일 없다는 듯이 네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라고 딱 하는데 누가 알아요? 여기서 뻐럭을 내네. 이렇게 딱 세포가 있으면 여기 핵이 있죠. 그러면 세포질이라는 얘기는 이 부분, 핵 말고 모든 이 여기 이 거의 물로 다 차 있는 거지. 이게 세포질. 그런데 또 뭐가 있지? 핵질이라는 게 있네. 뉴클리어 플라즘. 핵질은 뭘까? 핵 안에 있는 좀 인간 공간 자체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가 꿀의 10배나 점성이 높다네. 이거 신문에 나올 건 아니지만 어쨌든 최근에 나온 엊그제 발표된 사실이에요. 새로운 사실인데, 그러니까 핵 안에가 그냥 이렇게 물처럼 이렇게 그런 점도가 낮은 게 아니라 이상한 이 여러 가지 물질들 때문에 끈적끈적하게 있어가지고서 이제 이 점도를 따지면 꿀의 한 10배 정도의 훨씬 더 끈끈한. 이게 뭐가 좋으냐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핵 안에서 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지? 효소들이 DNA를 복제를 하고 유전자를 발현을 하고 뭐 하는 것들이 전부 효소들이 이루는 거 아니에요. 할 때 그렇게 마치 우주에서 유영을 하듯이 천천히 걸어야 되기 때문에 효소들이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들을 수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점이 있다는 게 또 밝혀진 새로운 사실이네.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어? 염색질은 뭐야? 영어로 염색질 뭐라고 써 있죠, 거기? 잘렸어? 그게 잘려서 어떡하나. 크로마틴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말이야. 크로모솜이란 용어 우리 봤잖아. 염색체, 크로모솜. 크로마틴은 또 뭐야? 한국말로 염색질이라고 지금 돼 있는. 뭐가 이렇게 헷갈리는 게 많어? 용어가. 크로마틴은 뭐고 크로모솜은 뭐냐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려고. 이게 약간 엄밀하게 다르기 때문에 뭐야 왜 자꾸. 그래서 이것을 봅시다 이제. 큰 그림 놔두고 왜 조그만 데서 내가 깜짝 놀랐을까. 이게 바로 염색체와 염색질의 차이를 설명해주는 그림입니다. 뭔 소리야? 실 하나 갖다 놓고 염색질과 염색체 뜨개질 실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이거를 다 앞으로 해잡고 이렇게 그냥 산지사방으로 다 흩어놓을 수가 있죠. 우리의 DNA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평상시에는 이런 식으로 완전히 지멋대로 개차반으로 이렇게 전부 쫙. 우리의 얼핏 얘기 안 했던가? 우리 DNA를 전부 뽑아가지고서 한 줄로 쭉 길게 일어놓으면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얘기했죠. 그 엄청난 길이의 DNA. 그러니까 그거를 핵 안에다 다 집어넣고 있으려면은 사실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지. 특히 세포가 분열하기 직전, 세포가 막 분열하려고 그럴 때 어떻게 이사 가기 직전이잖아. 이사. 세포가 분열한다는 얘기는 이걸 야 짐 싸 해가지고 이걸 잘라야 되잖아. 그럴 때 이 상태로 있다간 이거 큰일 나겠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 돌돌 말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지. 그게 염색체. 염색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염색체 보통의 그림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염색체 그려봐. 그러면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게 DNA가 복제가 되면은 이게 갑자기 샴 쌍둥이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이게 똑같이 복제가 됐으니까. 이 염색체가 이렇게 됐다는 그림 자체라 사실은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기는 우리가 세포 분열하기 직전밖에는 이렇게 보기 못하는 거지. 그 나머지 기간 동안은 에이 뭐 다 아까 그 풀어진 실처럼 그것을 뭐라고? 염색질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로는 정확히 따지자면 염색질과 염색체를 이렇게 딱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한테 그걸 그렇게 구분하게 시키면 골치 아파서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땐 염색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훨씬 더 정확하게 염색체를 볼 수 있는 기관은 바로 그 부분뿐이다라는 뭐 그 정도. 그래서 염색질이 바로 그거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시 다른 표현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염색질이라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다 풀어진 완전히 국수처럼 되어 있는 해간을 꽉 채우고 있겠죠. 염색질의 상태에서. 그런데 그 염색질을 이렇게 염색체로 하려면은 뭐 어떻게 말할까 이걸 어떻게 이렇게 이것을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응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응축. 염색질을 염색체로 응축시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냥 내공을 쫙 모아가지고 기를 모아서 이압하면 팍 압축이 되나? 뭐가 있으면 압축을 시킬 수 있을까? 효소 물론 있어야 되죠. 효소 있어야 되지만 어떤 도구가 있어야 압축이 될까요? 여기 실이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 실을 어떻게 그렇게 응축을 시켜요? 이거 말아야지. 돌돌돌 말아야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뭘 가지고 그렇게 그 기구를 만들까? 할 때 뭐겠어? 단백질들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염색체라는 것을 딱 들여다보면 이거야말로 또 물반 고기 반이요. 네. 단백질이 한 반이고 DNA가 반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초기에 이 DNA를 그러니까 염색체가 유전 물질이라는 걸 처음에 발견을 했을 때, 그러니까 1950년도쯤에 그때 모든 과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과학자들은 염색체가 유전 물질이었어. 옛날에 멘델이 하던 그 유전자가 바로 염색체였어라는 걸 이제 발견을 했어요, 사람. 그랬을 때 사람들이 거의 과학자들은 전부 뭐라고 찍었을까? 그 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언제나 화학이 생물보다 엄청 먼저 발달해 있거든.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분석이 다 돼 있는 거예요. 화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이게 물반 고기 반, DNA 반, 단백질 반이란 말이야. 그 중에 어떤 게 진짜로 유전 물질일까 할 때 모두들 뭐라고 찍었겠어? 단백질을 찍어요. 단백질이 유전 물질이죠. 왜냐?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20개로 지금 조합이 되어 있는 거 아니야. 훨씬 다양하게 조합을 할 수. DNA 보니까 몇 가지 종류? 4가지의 뉴클리오티드로 애갱해? 이거는 우리의 중요한 유전자를 이렇게 보완을 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거구나라고 생각할 정. 왜 이렇게 DNA에 단백질이 많이 있느냐? 이러려고 있어. 단백질들이 붙어 있는 거죠. 그 단백질들이 누구냐? 이름이 히스톤이라는 단백질. 이들이 마치 그런 실을 이렇게 돌돌 막는 그런 것처럼 여기 딱 붙어가지고서 DNA를 한 개의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번 반을 감을 수가 있는. 그래서 그렇게 감은 구조를 뭐라고?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뉴클레오솜이라는 얘기는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의 이 구성과 DNA가 이렇게 감긴 이 상태를 뉴클레오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그림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이 그림 어떻게 되어 있지? 여러 가지 DNA, 그러니까 우리의 염색체가 응축이 될 수 있는데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는 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아예 전혀 응축이 안 되어 있는 완전히 소위 말해서 영어로 naked한 DNA가 있을 수가 있지. 응축을 시작해 볼까 하면 누가 들어가야지? 히스톤이 들어가겠지. 좀 더 응축이 되면 이렇게 훨씬 더 응축이 되는 거지. 무슨 차이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요 뉴클리오솜이라고 하는 요 단위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응축을 구현시키지? 물리적으로?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그림이 똘똘똘 맞아. 똘똘똘. 그 다음에 똘똘똘 막은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여기 딱 내가 있고 그 중간에 살짝 이게 튀어나오는 혼자 있는 DNA 부분이 있을 거고 여기 또 똘똘똘이 있을 거고 여기 또 DNA 똘똘똘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서 거기까지 했는데 야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더 필요하다. 이거 갖고는 감당이 안 돼. 훨씬 더 압축을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지? 붙어. 만원 버스 탈 때 이렇게
간격이 좀 이렇게 서 있으면 아이 좀 더 들어가세요 막 그래가지고 만원 버스를 안 타봤구나. 전부 자가용 몰고 다니는구나.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렇게 틈새가 좁아지면 훨씬 더 이제 압축이 돼 하는 식으로 요 간격이 각각의 하나의 뉴클리오섬들의 간격을 막 좁히는 거지. 좁힐 수가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이거. 왜냐하면 단백질끼리니까 좀만 우리 서로 좀 더 이렇게 결합을 하자 이렇게 하면은. 그러고 나서 그것이 이제 1차원적인 문제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그 좁히는 거를 여기서는 3차원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도 좁히고 여기도 좁히고 한 3차원적으로 완전히 응축을 시켜 놓으니까 아까 얘기한 식으로 그게 말이 돼 하는 식으로 이걸 길게 늘리더라도 무슨 뭐 여기서 수원까지 갈 정도로의 그 길이의 DNA가 쬐끄만 세포 안에 핵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뉴클리오솜. 왜 이렇게 잽싸지? 나이답지 않게 이 뉴클리오솜이라고 하는 이 단위가 결국은 그러한 염색질의 응축을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간격을 그러니까 키워드를 잘 생각하면 뉴클리오솜 뭐지? 하나의 염색 단백질 그 히스톤과 DNA가 이루는 하나의 단위체 뉴클리오솜. 그 뉴클리오솜이 또다시 응축이라는 응축하기 위해서는 요 각각의 뉴클리오솜의 간격을 좁힘으로써 그 응축을 구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DNA도 꼭 필요한 게 맞는 거예요? 아 당연히 DNA 있어야지. 아 DNA가 있어야 우리가 거기서 유전자를 그런데 이제 그 DNA를 실처럼 보통 우리가 뭘 살펴보면 실처럼 풀어 헤쳐야 놔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 별로 안 쓸 때는 이렇게 차곡차곡 정리를 해놓잖아.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돌돌 말아서 이렇게 딱딱딱 차곡차곡 정리를 해놓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어디 부분을 우리가 이걸 써야 되겠다. 그 DNA를 우리가 유전자를 발현을 해야 되겠다. 그럼 거기 가서 좀 풀어야지 이걸. 그럴 때 풀었다가 좁혔다가 이렇게 다시 이걸 압축을 했다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미리 조직을 해놓은 그런 구조면 훨씬 쉽게 왔다 갔다 이게 되는 거지. 받아봐요. 카톡 왔다. 그래서 핵막이 이제 여기 있는 아까 이 두 겹으로 접혀진 담요라는 게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핵막은 세포막하고는 다른 게 세포막은 그냥 요거 하나잖아. 요거 지금 인지질 이중층으로. 근데 이게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꺾여가지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지질 이중층이란 요 막이 하나, 두 겹의 막으로 되어 있는 그러면서 중간에 이런 식으로 하나의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구조가 바로 이 핵공이라는 것인데 뭐 까짓 거고요. 그래서 핵막 하면은 세포막과 똑같은 그런 화학 물질이면서 이 핵으로 들어가는 물질들 유전자 발현하고 뭐 그러려면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다음에 유전자가 발현이 된 다음에 그 발현된 유전자 RNA라는 형태로 발현된 걸 끌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자 세포실 가서 놀아라 하고 이제 그랬을 때 그것들의 이 소통 장소지 교통 통로. 그런데 문제는 핵막이 이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통제하면서 이것을 수송을 이렇게 조절을 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요즘 알고 보니까 염색체 자체들이 염색체 또는 염색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엄밀한 의미로는 염색질이지. 염색질들의 위치를 안정적으로 고정을 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그 형광이라는 그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각각의 염색체들을 다른 색깔로 이렇게 이 형광으로 염색을 그러면 이게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가 핵이에요. 이 안이 핵인데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는 뭘까? 각각의 염색체들이 뭘 하고 있지? 각각의 무슨 조폭들처럼縄張리가 있는 거죠. 이 구역들이 쫙 있어가지고서 여기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섞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딱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왜 이럴까?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걸까? 라고 잘 몰랐어. 근데 이렇게 살고 있네? 참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염색체는 핵을 해서 각자의 고유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염색체가 언제나 그 장소에 가 있어야만 될 그런 위치가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 뭐 자기 이렇게 무슨
뭐 무중력 상태에서 우주선에서 둥둥 떠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고정된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 위치가 중요한 걸까? 알고 보니까 중요해라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언제나 이 유전자 발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거든. 어느 적당한 특정한 시기에 어떤 유전자가 발현이라는 얘기 다시 한번 이 받아들이기 조금 그냥 약간 애매모호한 컨셉이긴 하지만 뭐야 유전자 발현이? 쉽게 얘기해서 어떤 지역의 유전자가 RNA 형태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RNA가 단백질로 구현이 되는 게 유전자 발현이라는 얘기지. 그런데 그것이 시기적으로 어떤 특정한 시기에 어떤 특정한 유전자가 그때 꼭 만들어지고 그것이 어떤 시기에 가서는 정지를 해야 되고 또 다른 유전자가 이제 발현이 되고 되는 그 정확한 그 조절이 매우 중요한데 이게 장애가 되면 큰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어디서 이 프로제리아라고 하는 조로증이라고 하는 좀 더 정확한 전문 용어로 허친슨 길포드 프로제리아라고 하는 이 병이 그러니까 유전 질환인데 원래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유전 질환 증후군인데 이게 왜 이렇게 발생을 하는지를 몰랐었는데 어쨌든 그 결과 자체는 이것에 걸리면 뭐 한 10대 소년 소녀들이 이거 물리적인 육체적인 이 나이가 한 7, 80대 보이는 그래서 얼마 살지를 못해요. 20세를 넘길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은 절대로. 그러니까 10몇 살, 10몇 살까지 살다가 그냥 인생을 마감을 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도 뭐 있을지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흔히 이런 얼굴들이 흔히 나와요. 왜냐하면 장애인 서포트하는 차원에서 주로 많이 신문지에 부각되고 특히 이런 스포츠 이벤트 축구라든가 야구 경기 할 때 꼭 어떤 유명 선수들이 어떤 특정한 이런 환자하고 이 결연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렇게 막 서포트를 하죠. 내가 너를 위해서 오늘 게임을 이겼다 뭐 하고 하는 이러한 이벤트를 좋은 이벤트죠. 그래서 나 얘 아는데 누군지. 그래서 이 옷을 얘는 날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사진을 찍고 하는 이 바로 전형적인 이 조로증의 현상인 거죠. 그래서 한 12살인가 정도밖에 안 되는 지금 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나중에 봤더니 어떤 단백질이 있는데 핵막 바로 밑에 이렇게 대들보처럼 이렇게 깔아놓는 단백질.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는 세포 골격 단백질 중에 하나예요, 이게. 요 뭐 라민이라고 그냥 이름이 라민인데 핵에 있는 뉴클리어 라민이라고 해서 LMNA라고 하는데 어쨌든 라민이라고 하는 단백질인데 요게 요 유전자가 발현이 못 되는 거야. 왜? 이게 왜 발현이 못 됐냐면은 그러니까 유전자 결함에 의해서 이게 발현이 못 되면은 그러면 핵막 자체를 이렇게 지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핵막이 이렇게 무너져 버려. 천장이 내려앉듯이 구조가. 그러면 핵막이 조금 이렇게 된다고 뭐 핵막이 이렇게 찌그러 내려앉으면은 그것을 기회로 이렇게 손 붙잡고 있던 지하철에서 손잡이 잡고 이렇게 오던 유전자들이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서 기능이 완전 망가지게. 그러니까 각자의 어떤 염색체들이 각자의 위치를 고정하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이 여기서 밝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림 보면 요 지금 초록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이 가장자리가 바로 핵막을 염색을 형광으로 한 거거든요. 이게 정상인, 소위 말하는 일반인들의 핵막 구조가 지금 조로증을 겪고 있는 사람의 핵막은 이렇게 지금 막 찌그러져. 왜냐? 아까 그 라민인지 뭐시기 하는 그 단백질이 없기 때문에 핵막을 제대로 지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이렇게 됐다고 해서 너무 억울하잖아, 세상에. 그 단백질 하나 없어서 사람이 그렇게 그 고통을 받으면서 짧은 인생을 마감을 해야 되는데 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 좀 더 이 조로증을 겪고 있는 환자와 정상인의 환자의 이 어떤 특정한 염색체를 이렇게 핑크색 또는 파란색으로 이제 염색을 해봤어요. 일반인이 어떤 특정한 염색체들이 위치가 딱 이렇게 있잖아요. 그 위치가 이 조로증 환자들의 이 그 똑같은 색깔은 똑같은 지금 염색체를 이 위치가 지금 완전히 달라져 변화가 있는 거죠.
아까 그거하고 반증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핵막이 붕괴되게 되면은 그 정확한 염색체의 유전자 위치가 변하고 그 위치가 변하면 결과적으로 발현이 엄청나게 된다는 똑같은 얘기로 여기서 아주 유명한 잘 알려진 이 대사증후군이에요. 이것도 역시 큰 고통을 주는 똑같은 현상이 바로 어떤 특정한 위치가 유전자의 위치가 잘못 옮겨져 있게 된 거 같이 동반을 하게 돼요. 유명한 암이에요. 암세포. 어떤 특정한 유전자 위치가 이렇게 지금 달라져. 그러니까 모든 유전자의 고유 위치가 염색체 상에 이렇게 변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주 큰 대형 사고가 언제나 난다라는 것이 여기서도 발견된 것이죠. 핵막을 어떻게 얻게 됐을까? 진핵세포가 하는. 그러니까 일단 진핵세포라는 개념이 탄생을 하자면은 일단 먼저 핵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핵. 그러니까 핵이 생기려는 얘기는 뭐 원래 있던 기존의 DNA 안에 뭔가가 이렇게 둘러싸여지게 된다는 얘기지. 그게 바로 핵막이지. 막이 쳐지면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구역은 핵이다라고 정해지는 거니까. 그럼 그 막은 도대체 어디서 생겨났을까라고 하는 이제 기원 이론일 뿐이죠. 물론 누가 와서 누군가 이렇게 정확히 알려준 것도 없고 하지만 일단은 한 가지 우리 진핵세포의 조상은 누구일까? 원핵세포 중에 원핵세포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고세균이 있었고 하나는 세균이 있었지. 지난 시간에. 둘 중에 누굴까? 고세균. 어떻게 알았지? 50-50니까 그냥 따라잡았어요. 맞아요. 고세균이 우리 원핵 진핵세포의 조상, 직접적인 조상. 원핵세포가 아니라 DNA 조사해보면 다 나와. 요즘은 그러니까 DNA 염기서열 조사해봤더니 우리 DNA가 이 고세균가 훨씬 더 그러니까 고세균으로부터 뭔가 어떤 식으로 진화를 해서 지금 핵을 가지게 된 이 진핵세포가 된 것인데 일단 핵의 기원을 한번 이제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과학자들이 뭐라고 믿고 있느냐면 세포막 자체가 핵막은 사실 세포막이었다. 그런데 막 밀어가지고 이렇게 밀지 마 하니까 밀려가지고서 주름이 잡혀가지고서 핵막이 됐다라는 그 이론이 세포막의 이 함입이라는 영어로 인베지네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밀어가지고서 안에 주름이 생기게 돼서 안쪽으로 생기게 되는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양쪽에서 예를 들어서 원래 원핵 세포가 있었어요. 이렇게 원핵 세포인데 무슨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이쪽에서 계속 어떤 압력을 받게 돼서 그러면 이 안쪽에 이렇게 밀게 되면 이 옷에 이렇게 주름이 지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안쪽에 밀려 들어간 사이에 바깥쪽에 양 가장자리에 있던 이 막길이는 서로 금방 융합이 되어 버리니까 이게 이렇게 딱 융합을 해버리면 얘는 완전히 안쪽에 들어가서 미아가 되어버린 거죠. 나 밖에 있었는데 원래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이게 점점 밀려 나가면서 안쪽으로 주름이 접혀 들어가는 지금 막의 형상이 지금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이것이 조금 약간 그럴듯한 이유가 아까 그림을 봤듯이 핵막도 핵막이지만 핵막과 연결되어 있는 핵막을 이렇게 덮고 있는 조면소포체라는 이상한 막이 또 있었잖아요. 이게 핵막의 가장자리와 이렇게 일부분에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막을 이렇게 계속 쭉쭉 밀다 보면 몇 겹으로 조금씩 안쪽으로 들어가다가 나중에 양쪽에서 밀려 들어가서 드디어 이제 여기서 조우가 되듯이 이렇게 한쪽에서 막이 조우가 돼서 이게 하나의 이렇게 둘러싸인 핵막을 구성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그 주변부를 이렇게 형성을 하는 소위 말하는 조면 소포체 형성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자세한 얘기야 그런 식으로 아무리 썰을 풀어봤자 결국은 누가 가서 본 일도 없는 것이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핵막이라고 의 기원은 세포막에서 유래한 것이 아마 가장 그럴듯하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 밀려 들어가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한 가지 부수적으로 무엇이 해결이 되냐 하면은 핵 말고도 왜 이렇게 이상하게 안쪽에 막을 가진 것들이 많어라고 할 때 그것들을 전부 통틀어서 귀찮으니까 너도 막을 가졌니? 하고 할 때 전부 다 막 가진 놈들 다 와봐. 다 손들어. 손들고 한 일렬로 서 해서 니들은 전부 다 내 막개다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다 내 막개라는 식으로 이들이 전부 소위 말하는 이 세포 소기관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포 소기관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
개념을 제가 설명한 적이 있죠? 뭐지? 구획화라는 거. 기억나요? 구획화? 그러니까 왜 진핵세포에서 이런 안쪽에 막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으냐? 이것들이 무슨 사치냐? 아니면 꼭 필요한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안쪽에 막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작은 공간이 있으면 뭐가 좋으냐라고 얘기를 했죠. 고유의 특이한 어떤 화학 반응을 그 안에서만 수행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원핵 세포에 비해서 이게 등치가 엄청나게 커진 이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게 되지 않으면은 이게 곤란해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랬을 때 어쨌든 그것을 제공을 하는 모든 세포 소기관들이 결국 막으로 안쪽에 막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내막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통틀어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될 무슨 조면소 포체, 무슨 활면소 포체, 무슨 골지체, 무슨 뭐 그런 것들이 전부.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막계, 조면, 그 다음에 골지, 리소솜, 그 다음에 수성 소낭이라고 하는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무슨 뭐들, 그 다음에 엔도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전부 내막계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내막계냐? 활면소 포체, 페로옥시솜, 그 다음에 식물에 주로 있는 소위 말하는 액포라고 그런 것들인데 일일이 이것을 외울 필요는 없겠죠. 물론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일단 보고서 다시 한번 이 하나의 전형적인 동물 세포 안에 진핵 세포를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많은 거지. 이렇게 뭐 핵도 있고 골지도 있고 근데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뭐 식물 세포는 반면에 거의 비슷한 거 다 있으면서 여기에 이렇게 세포 벽이 딱 있어갖고 이렇게 각이진 얼굴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물 세포에 없는 엽록체라고 하는 또 이상한 것들이 미토콘드리아는 물론 있지만 그렇다는 얘기인데, 자 내막계를 전부 얘기를 했는데 그 내막계 안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 딱 두 개가 있는. 좀 전에 얘기했던 이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는 그 내막계에 포함을 안 시켜줍니다. 왜 안 시켜줄까? 그 얘기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정이죠. 안 시켜주는 이유가 있죠. 자, 아까 내부 함입설이라고 하는 그 이론으로서 이 핵막과 다른 내막계의 근원을 설명할 수가 있었죠. 밀려 들어갔다는 얘기지. 근데 그 밀려 들어갔다는 이론만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못하는 이 두 개의 세포 소기관이 미토콘드리아 또는 엽록체거든. 뭐 밀려 들어왔다고 이게 뭐 이상한 막이 생기고 자기 안에 DNA를 가지고 있니? 지난 시간에 봤죠? 미토콘드리아 지가 DNA를 어디서 끌고 들어왔단 말이야. 너 이 DNA 어디서 났어? 핵에서 주웠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정체를 살펴보니까 핵 DNA가 아닌데 왜? 동그랑땡이잖아. 핵 DNA라면 이렇게 긴 선형이라잖아. 왜 도대체 너 핵 어디서 났어? 아니 DNA 어디서 났어? 어디서 훔쳐왔어? 라고 이실직고 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새로운 이론을 이들을 위해서 급조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거. 내부 공생 이론이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는 원래는 혼자 잘 살고 있는 독립적으로 살고 있던 세균이었는데 원핵세포 잡아먹혔다라는 얘기죠. 이 막 진핵세포로 지금 마구 진화하고 있는 찰나에 있는 하나의 세포가 아직 미토콘드리아를 완전히 갖추지 못했으니까 완전한 진핵세포는 아니지. 핵만을 가지고 있는 이 세포가 미토콘드리아를 잡아먹었다. 잡아먹었는데 미토콘드리아가 떡을 줘서 안 잡아먹었다는 얘기죠. 들어왔는데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래가지고 그랬다는 얘기가 내부 공생 이론이에요. 말이 돼? 자, 그러니까 일단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왔는데 잡아먹으려고 이제 그러니까 뭘 먹고 살겠어? 이 진핵세포가 뭔가를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뭔가 조그만 게 이렇게 알짱거리니까 왕 하고 잡아먹었는데 이것을 이거 분해해서 이제 소화를 시켜야 되겠지. 그러기에는 얘가 너무나 아까운 존재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얘를 잡아먹느니 얘를 계속 이렇게 키워주고 너하고 나하고 무슨 계약서 쓰자. 그래서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뭘 좀 해줘. 뭘 해줘? ATP? 미토콘드리아가 중요한 이유는 그 엄청난 양의 ATP를 우리한테 제공을 해준다고 그랬죠. 그것이 이제
이게 사실은 말이 돼요? 서로 자기들끼리 무슨 계약서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들도 아니고 아마도 그렇겠지. 이제 잡아먹었는데 뭔가 띨띨한 언제나 이 돌연변이가 언제나 세상을 바꾸는 거죠. 그 잡아먹은 진핵세포 중에 거의 대부분 99%의 진핵세포는 이것을 잡아먹고 그냥 분해해서 소화시키고 아유 잘 먹었다 하고 끝냈을 텐데 어떤 띨띨한 진핵세포가 뭔가 장애가 생겨가지고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얘를 소화를 시킬 능력이 없어졌다라고. 그럼 얘는 살아남는 거고 살다 보니까 훨씬 살아남으로면서 엄청나게 큰 이득을 가져다 준 거 아니에요. 갑자기 얘가 ATP를 계속 가져다니 이게 뭐지?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그런 식으로 진화가 됐으리라고 하는 상상인데 어쨌든 이것이 공생이라는 얘기는 같이 산다는 얘기니까 공생. 서로 이득을 주면서 사는 것이 공생이고 누구 한 사람 한쪽만 같이 사는데 한쪽만 언제나 이득을 편취하는 것은 기생이고 기생과 공생의 차이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뭐 무슨 큰 어떤 조직체 안에서 자기가 마음 놓고 이렇게 이제 분열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이 핵의 입장에서는 이 핵을 가진 이 세포, 진핵세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에너지를 이제 얻을 수가 있으니까 좋은 것이고 해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다는 그림 자체를 보면 이런 얘기죠. 미토콘드리아가 들어갔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이 로또를 한 번 맞을 확률도 거의 없는데 어떤 친구들은 로또를 2번을 맞았다는 얘기죠. 이게. 식물들은. 이미 이제 미토콘드리아를 갖고 있어. 살고 있어. 근데 뭐가 또 하고 또 들어오네? 얘는 ATP를 제공을 해주는 게 아니라 어디서 희한하게 갑자기 햇빛을 뿅 받으면 막 밥을 갖다 주는 능력을 가진 원핵 세포가 튀어 들어온 거지. 이거 뭐 이거 살려야지 당연히. 반드시 살려야 한다겠지. 그래서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는 미토콘드리아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친구가 뭐가 돼? 이제는 이 오토트롭 해가지고서 이 식물 가 됐다는 그런 얘기인데 약간의 무리가 좀 없지 않아 있긴 한. 아니 2번씩이나 일이 있었단 말이야. 아니 그럼 3번은 왜 안 될까? 2번도 됐는데 하는 얘기를 해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자 증거 내놔봐 하고 있을 때 아니 세상에 미토콘드리아가 옛날 살고 있던 혼자 독립적으로 살고 있던 세균이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잡아서 지금 노예로 쓰고 있다는 그 증거 첫 번째 이거지. 일단 이것은 빼박이죠. DNA를 혼자 스스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미토콘드리아들이. 그러니까 DNA는 함부로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닌데 최소한 자기가 어떤 독립적인 그건 개체일 때 자기 나름의 유전체를 가지고 있는 건데 쥐가 마치 무슨 독립적인 개체인 양 DNA를 가지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더 황당한 것이 그 DNA의 구조가 원형이란 말이야. 세균이 가지고 있는 DNA. 너 세균 맞네. 너 세균이 왜 여기 와서 지금 살고 있니? 라고 얘기를 할 수, 그거지.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뿐만 아니라 엽록체도 마찬가지죠. 엽록체 안에도 들어보면 미토콘드리아 마찬가지로 원형 DNA들이 몇 개가 딱 있고. 그러니까 둘 다 한 통속이라는 얘기죠. 둘 다 독립적으로 살고 있던 어떤 원핵 세포였음이 분명한 증거를 이렇게 자기의 DNA로서 가지고. DNA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리보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안에 미토콘드리아 또는 이 엽록체 안에 리보솜들도 가지고 있어요. 리보솜이 뭐 하는 거죠? 단백질 만드는 거잖아, 단백질.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잖아. 근데 자기 자체 내에서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자기 자체의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이건 완전히 독립된, 네, 이건 뭐 100% 지방 자치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자체 리보솜을 만들어서 스스로 단백질 합성을 수행하고 그럼 뭐 혼자 스스로 살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 리보솜 역시 지난 시간에 봤죠. 우리가 항생제를 칠 수 있는 이유 중에서 여러 가지 항생제 중에서 그 원핵 세포의 리보솜들만을 특정하게 공격하는 항생제들이 있었잖아.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 또는 엽록체 안의 리보솜들은 원핵 세포의 리보솜하고 너무 흡사한. 이 진핵세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포질에 가지고 있는 리보솜하고는 좀 다른 거지. 그래서 사실 이 원핵세포의 리보솜을 공격하는 항생제들을 사실 엄청난 다량으로 우리가 치면은 우리한테도 영향을 받아요. 이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 같은 것들을 이 저해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항생제들은 조금 너무 과다하게 치는 거 좀 조심을 해야 돼. 그래서 리보솜이 사실은 이렇게 보통 이런 식으로 언제나 그리는데 눈사람처럼 좀 더 정확한 그림은 사실 이렇게 돼 있어. 큰 뚜껑, 작은 뚜껑 이렇게 해서 이제 큰 소단위체, 작은 소단위체가 마치 그러니까 오뚜기처럼 그러니까 가분수처럼 위가 훨씬 더 큰 두 개의 단위체로 각각의 단위체들은 뭘로 단백질 여러 가지 수십 가지의 단백질들과 특정한 리보소말 RNA라고 하는 RNA들이 서로 섞여갖고 주먹밥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 안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원핵 세포의 리보솜과 진핵 세포 리보솜은 구조적으로 조금 달라서 이것을 이용을 해서 항생제를 여기에만 되는 항생제를 칠 수가 있었다는 것인데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세균 리보솜하고 훨씬 비슷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이게 세 번째 증거인가? 그죠? 외막과 내막으로 지은 이중막. 그러니까 이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 중에서 막이 하나로만 쌓여진 것이 아니라 두 겹으로 쌓여진 막이 지금 딱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 핵막이었잖아. 핵막이 마치 담요 두 장 접은 것처럼 두 겹으로 쌓여 있다고 얘기했지. 또 하나가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 또는 엽록체가 이게 또 이중막이에요. 이게. 이 이중막이라는 얘기는 무엇일까? 이게 뭐에 또 내부 공생 이론을 조금 뒷받침해 주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 이중막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게 이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되죠. 얘가 지금 미토콘드리아를 칩시다. 들어오는 건 진입하려고 하는 미토콘드리아야.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 기존에 있는 핵막을 이렇게 뚫고 들어가 같이 들어오는 거지. 그럼 일단 들어오면 지금 현재 이 일단 안에 입장을 한 미토콘드리아는 요 핵막에 해당하는 요 부분을 또 하나를 바깥에 가지고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막이 몇 개가? 두 개가 생기겠지. 하나 대신에. 정말이야? 그러면은 그것이 맞다면은 요 핵막에 사실 요 화학 성분을 조사해 보면 요게 바깥쪽의 막과 안쪽의 막이 달라야 되겠네. 맞아, 근데.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의 외막, 바깥쪽에 있는 그 막은 이 고세균의 막하고 화학적으로 훨씬 성분을 흡수합니다. 이게 말이 되잖아. 그러면 안쪽의 막은 뭐하고 비슷해야 될까? 핵? 핵이 아니라 원핵세포. 원핵세포의 그 인지질하고 흡사해야 되겠지. 맞아요. 그게. 그래서 내막의 화학적 구성은 세균의 막. 그러니까 두 개의 막인데 미토콘드리아 막이 바깥쪽은 저쪽 오히려 고세균, 안쪽은 세균의 막 화학적 성분과 이렇게 서로 한 것이 아까 그 그림에 요것과 딱 부합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 그러한 정도의 이런 것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또 지워버렸네 그거. (10번) 같은 경우 그것을 묻는 문제였거든. 자, 그럼 이거 정답이 뭘까? 여기서 이것이 바로 내부 공생 이론이 이제 미토콘드리아 또는 엽록체가 원래 이렇게 잡힌 D, ABC가 모두 맞는 말이다. C, 화학적 성분이 동일해야 된다.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진짜 지질래요?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내부 공생 이론이 아니다라고 지금 저 옆 이 재수 없는 재수 덩어리가 뭐라고 지금 우기느냐 하면은 그게 원래 미토콘드리아가 핵을 가지고 저 DNA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게 원래 핵의 일부분 조각이 지금 살짝 떨어져 나와서 그러니까 DNA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 말이 정말로 사실이라면은 미토콘드리아는 자체 DNA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 핵막이 떨어지면 그 안에 DNA 조각이 같이 묻어올 수가 있으니까 DNA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것을 반증을 하지 않지. B는 뭘까? 미토콘드리아 안에는 리보솜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뭘까? 뭐 없을 필요가 없어. 리보솜이야 중간에 떠돌아다니다가 세포지에 있는 떠돌아다니는 리보솜도 역시 야 너 들어와 여기 나랑 같이 살자 하고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지. 다만 그 리보솜 자체를 성분을 조사해봤더니 얘가 훨씬 더 세균에 가까운 리보솜이네 하면 얘가 달라지지만 리보솜이 존재하는 그 사실 자체로는 그것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자 이거 그러니까 법학도가 돼서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할 때는 C는 외막과 내막의 화학적 성분이 동일해야 된다. 이게 답인데 왜 그러냐? 만약에 그렇다면은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밖에서 이렇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핵의 일부가 이렇게 좀 된 거라면 핵 지금 막에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안 내막과 외막의 핵이 지금 동일한 성분이죠. 왜? 핵막은 그냥 그 세포막 자체가 안으로 밀려 들어가가지고 두 겹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사실 미토콘드리아의 외막과 내막의 화학적 성분이 틀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틀리잖아요, 지금 화학적 성분이. 그래서 넌 재수도 없고 틀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A, B, C가 모두 맞는 말이라는 거 아닌 이유는 A와 B는 그런 이유 때문에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E는 너무 워낙 이제 신념이 꽉 차서 좋긴 한데 그 손을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되지. 어쩌면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그래서 그건 답이 아닌 거죠. 오케이? 자, 갑시다. (53분이면) 아직 시간이 좀 있죠? 자, 세포막. 핵막을 끝내서 핵막을 끝낸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럼 이제 세포막을 한번 쭉 보면은 세포막 하면 우리가 얼핏 첫 시간에도 얼핏 보여드렸지만 세포막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화학적인 기본적인 화학적인 성분은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지질이 그 위에 있어 특정한 극성 성분을 가진 지질이 이렇게 이중막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요것이 바로 지금 인지질 이중층의 요 그림들 아니에요? 요거 두 개가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가 이렇게 많지? 핵막은 그러니까 세포막이란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밀크 초콜릿이 아니라 알몬드 초콜릿인 것이지. 거기서 알몬드들이 바로 누구? 얘네들이 누구지? 단백질. 왜 이렇게 많은 단백질들이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수용체 얘기를 했었지. 세포막에서 세상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면 뭐 어떤 특정한 자극을 전부 감지할 수 있는 수용체들이 전부 있어야 되는 거고 각각의 자극마다. 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세포막은 엄청나게 차별적이라고 얘기했죠.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지. 수소가 들어가려고 해도 수소를 전담해서 보내는 통로가 있어야 되고 포도당이 여기 들어오려고 해도 포도당 들어와야 되잖아 당연히. 포도당인데 나 포도당인데 좀 들어갈 수 없나? 네가 포도당이라고 절대 못 들어옵니다. 자, 포도당 전담 통로를 향해서 들어가세요 라고. 왜? 어떤 물질들은 잘 못 들어가는지 극성인 물질은 아무리 크기가 작아도 일단 극성인 물질들은 절대로 이 단백질들을 통하지 않고선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세포막에는 엄청나게 많은 단백질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다양한 단백질들. 자, 그런데 이 다양한 단백질들을 딱 보면은 하나의 공통점 또 뭐가 있지? 갑자기 이 단백질들의 특이점? 이들이 뭐지 왜? 녹용도 아니고 왜 얘네들이 뭐가 이렇게 달려있지? 사슴뿔처럼. 이게 뭘까? 대롱.
그러니까 두 단계를 뛰어넘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당이야 당. 얘네들이 뭐냐? 당이라고 당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당분을 얘기할 때 이런 단당류 탄수화물 할 때 포도당 무슨 뭐 설탕 뭐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올리고당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쪽에 녹말하고 셀룰로즈 같은 아주 긴 폴리머인 다당류가 있는가 하면은 짧은 당들은 아주 작은 당들은 포도당, 설탕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올리고당은 뭐지? 올리고당은 훨씬 건강에 좋은 당인가? 뭐 그렇다는데 올리고당은 어디서 나온 걸까? 왜 있는 걸까? 올리고당이라는 얘기는 요 하나의 유닛, 이 단위체들이 무슨 포도당이나 설탕처럼 짧은 것도 아니고 녹말이나 셀룰로즈처럼 엄청나게 몇백 개처럼 긴 것도 아니고 이렇게 몇 개 안 되는 그것들을 올리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개수. 그 올리고당들이 다 어디 있느냐? 세포 표면에 가서 붙어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주로 단백질들의 표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당들이. 도대체 이 당들은 이 단백질들은 도대체 이런 신기한 올리고당을 어디서 획득을 한 것일까요? 좀 이따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세포의 그 신호 무슨 뭐 이렇게 인식을 하는 그 얘기는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풀어보기로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 단백질들이 이렇게 딱 있는데 수송체, 수용체, 효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엄청나게 많은 단백질들이 세포막에 있다라는 얘기인데 얘네들이 일단 니들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는 그것을 대답해주는 작용이 바로 이 외포작용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일단 세포막이 딱 있으면 단백질들이 다 박혀 있으면 그 단백질들이 어디서 만들어져서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여기 흘러 들어왔는지를 궁금하잖아. 아무도 안 궁금하구나. 그걸 궁금해요? 조금만 더 일찍 궁금하지. 그걸 궁금하게 여기고서 한 십몇 년 동안을 그걸 한 우물을 파고 연구를 했던 과학자들이 얼마 전에 한 3, 4년 전에 드디어 노벨상을 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단백질들이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져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세포막이 딱 왔을까라고 하는 것들.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노벨상이라는 게 별로 그냥 순수한 과학적인 어떤 업적에 언제나 주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이 이득이 되는 인류에게 이득이 되는 결과가 있어야 주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 괜히 쓸데없이 과학적인 어떤 학문적인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은 거기서 입증이 되는 거지. 각각이 잘못됐을 때 엄청난 큰 의학적인 어떤 이 결과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쨌든 자, 이 외포작용 영어로 엑소 바깥으로 내보는 엑소사이토시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세포 안에서 만들어진 일단 단백질들이 세포 바깥을 또는 막을 이렇게 막으로 가거나 아니면 완전히 바깥으로 쫓겨나거나 왜 쫓겨나지? 어떤 단백질들이 예를 들어서 췌장에서 여러 가지 소화 효소들 같은 걸 만들어서 바깥으로 던져버리죠. 그럼 그래야 걔네들이 소화 효소들이 바깥으로 이동하는 식으로 어떤 세포들은 어떤 물질들을 외부로 분비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신경 전달 물질도 마찬가지죠. 신경 신호 전달할 때도 나중에 보겠지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세포 바깥으로 아까 얘기한 지금 외포작용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가는 모든 단백질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다 100% 당단백질이에요. 당단백질이라니 뭐야? 당나라 단백질? 간혹가다 썰렁하는 까제 개그도 통해 이렇게. 당단백질, 당이 붙어있던 글라이코. 영어를 딱 보면 이제 그러니까 용어를 보면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LPS 지난 시간에 리포폴리세커라이드도 지질과 이 다당류가 붙어 있는 거겠구나 하는 식으로 글라이코프로틴이라는 얘기는 단백질인데 당분을 달고 있는 아까 그 올리고당들을 달고 있는 단백질들이 당단백질인 거죠. 그럼 문제는 우리가 단백질을 합성을 할 때는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 때는 당분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지 지금. 단백질 합성이라는 거는 잘 모르시겠지만 아직은 20개의 가능성 있는 아미노산들이 있는 것 중에서 무작위로 여기서 어떤 아미노산 와. 그 다음 아미노산 뭐 누구 와 하는 식으로 해서 연결하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다 끝나면 단백질 합성 다 끝났다. 여기에 지금 당이 들어갈 지금 계제는 없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당분은 어디서 얘들이 움켜쥐고 와서 이렇게 약간 막 흔들고 있는 걸까라고.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당단백질도 있잖아요. 그걸 한번 보자는 얘기죠.
일단 어디서 시작을 하느냐, 이 외포 작용이. 일단 첫 번째 출발점은 리보솜에서 출발해야 되겠죠, 당연히.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은 리보솜에서 만들거든. 근데 리보솜도 그냥 세포질에서 둥둥 떠다니는 자유로운 영혼 리보솜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조면 소포체라고 아까 했죠. 그 조면 소포체의 막 위에 언제나 붙박이처럼 이렇게 박혀 있는 그런 리보솜들이 있거든요. 이 이름이 왜 조면 소포체냐면은 전자현미경으로 딱 봤더니 뭐가 이상하게 까만 점들이 보여. 이렇게. 이게 지금 하얗게 보이는 요 부분이 지금 그 막이에요. 조면소포체의 막인데 그 막 표면에 지금 까만 점들이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이 까만 점이 뭐지? 그 까만 점이 누구라고? 리보솜이라는 얘기지. 얘네들이 지금 막 위에 다다다다닥 붙어 있는 거지. 무슨 썩어가는 고기 위에 파리들 앉아 있는 것처럼 다다다다닥 붙어. 얘들이 여기 왜 붙어 있을까? 여기서 단백질 합성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단백질 합성을 시작하면 자연적으로 그 만들어진 단백질은 어디로 갈까? 여기서 만들고서 풍선 날리듯이 날려버리지는 않을 거 아니야. 요 위에서 만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어디다? 안쪽으로 조면소포체 안으로 집어넣는 거지 전부.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단백질은 전부 일단 일로 보내지게 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러면 하나의 공통점이 일관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세포 바깥으로 보내야 되는 단백질들은 전부 여기서 만들어라 라는 일종의 명령이 딱 하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내부로 보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위에서 만들고 그 안쪽으로 자 들어가 그래서 전부 조면소포체 안으로 그 좁은 공간으로 전부 밀어 넣으면 왜 안으로 보냈을까? 그 안에서 지금 벌여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아마 그 물어본 게 있을 거예요, 거기도. 그러니까 그 조면 소포체 안에서 벌어지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이 사건, 행동 뭐 둘 다 적절한 얘기가 아닌데 어쨌든 이벤트가 있는데 그 이벤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무엇이며 그들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라라는 시험 문제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단백질 접힘 완성이고 또 하나는 당 부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이라는 게 일단 만들어는 놨는데 일단 꾸겨는 놨는데 그 안에서 그 단백질들이 제대로 접힌다는 얘기는 뭐냐? 종이 없지. 빈 종이, 꾸겨도 되는 종이 하나. 이 학생이 종이를 안 갖고 다녀 나는. 이거 이거 돼요 이거? 정말 괜찮아? 시험 봤어요. 아 그래도 이거 아니요 다시 안 봐요. 시험 봤어요. 이거 단백질 처음 만들면 사실 이런 거예요. 단백질 마치 갓 뽑아낸 공장에서 뽑아낸 이런 그런데 단백질이 제대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이래 갖고 안 되지. 이게 저절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서 단백질의 고유한 모양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이걸 단백질 접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단백질이 어떻게 접히느냐에 따라서 그 제대로 된 접힘이 일어나야 이 단백질이 제대로 된 기능을 이제 모양은 기능이다. 단백질이 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느냐? 고유한 모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모양은 어떻게 만드느냐? 단백질의 접힘으로. 단백질의 접힘은 왜 이렇게 고유하게 각각 접히느냐? 아미노산들의 서열이 다 고유하기 때문에. 어떤 단백질은 20개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서열의 경우의 수가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미노산들의 20가지의 여러 가지 조합에 의해서 어떤 단백질들은 이렇게 접히고 어떤 단백질들은 막 이렇게 접히고 이렇게 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단백질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런 쓸데없는 거 지금 데몬스트레이션 하려고 이 종이 이렇게 꼭 꾸겨야 되겠어?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단백질 접힘이 완성이 이 안에서 저 밖으로 보내지는 단백질 접히면 그 안에서 누구의 어떤 특별한 누구의 도움을 특별히 받아가지고서 이렇게 완성이 되거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거기서 당이 부착이 돼요. 일단 처음에 당분이고. 그런데 각각의 중요성이 뭐야? 단백질 접힘이 완성이 돼야 되는 점은 이게 제대로 못 되면 어떻게 되지? 기능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엄청 중요하지. 당은 이거 왜 괜히 쓸데없이 붙이는 거지? 일종의 식별을 잘 하라는 화장이라고 보면 돼요. 나야 나 하고. 그래서 가장 이 당단백질 당 부착이 잘 돼서
대표적인 그 예가 바로 그거지. 여러분들 미팅 나가서 주로 잘 그 당을 확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누굽니다 하고 저 그 적혈구 표면에 있는 그 당이 어떤 유형의 당이세요? 라고 묻잖아요. 그렇잖아. 보통 물어. 저 무슨 형이세요? 저 적혈구 표면에 있는 당. 저는 A형 당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저는 당이 없어요, 거기. 그게 O형이에요. 하는 식으로. 저는 A형, B형 둘 다 당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고. 그게 바로 그런 식으로 적혈구 세포에 있는 세포막 표면에 어떠한 형태의 당이 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A형, B형 또는 둘 다 가지고 있으면 A, B형, 없으면 O형 하는 식으로 그것을 누가 인식을 하지? 우리의 면역 세포들이 돌아다니면서 인식을 하다가 A형 그러면 A형 이건 내 거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상한 당을 가지고 있는 적혈구가 들어오면 뭐지 이거? 파괴 해서 이 수혈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뭐 이렇게 오면은 만져보고 뭐지 이거? 식별이 파악이 안 되네. 그냥 통과 해서 O형 P는 줄 수가 있고 뭐 하는 식으로 인식 세포 간의 인식이라든가 또는 하는데 이러한 당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막 표지판에서 명찰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세포 바깥에 있는 이 올리고당이라는 것은 세포 단백질에 붙어 있는 올리고당은 그것은 인식을 부각시켜주는 명찰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세포 간의 인식이라고. 자, 그래서 그것이 일단 이렇게 싸가지고 더 가는데 이것은 7분이니까 10분 쉬고 다시 봅시다.